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의상 참 독특하시네요. 네. 오늘 의상이요? 네. 아, 나혜랑 교수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좀 과하게 입은 예뻐요. 감이 있긴 있어요. 예뻐요. 그렇죠? 예, 네. 예뻐요. 신호등 같다고 오늘 PD님께서 보자마자 그 요즘에 복고가 말씀해 열풍인데 주셨는데, 예. 복고를 그렇게 좀 연상하게 하는 그런 그냥 촌스럽다라고 복고인데 알아들을게요.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 그럼 많이 90년 초반 촌스러운가 봐요. 제가 오늘. 룰라님 뭐 이런 그런 느낌. 룰라까지 나왔다. 어떡해. 빨리 집에 가야겠네요. 네. 오늘 녹음만 하고. 부끄러워서. 네. 요즘 뭐 힘든 일 있으신가 보다. 티가 그쵸? 났어요? 아니 이거 옷으로 좀 어떻게 이 좀 정도 해보려고. 이 정도 시도를 하는 네. 건 굉장히 과한 힘든 건데. 약간 이게 정상과 네. 그 경계선에 있는. 역시 정신과 선생님을 옆에 모시니까 이게 마음이 다 드러나나 봐요. 아, 괜찮아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평소랑 다르게 좀 튀게 뭐 어느 날 오늘 입고 조금 왔다. 좀 이렇게 많이 힘들어 네. 보이긴 해요. 이러면 힘든 거죠? 많이 힘들어 보이긴. 저 이번 주에 진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괜찮아요.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되겠죠? 네, 잘 될 네, 겁니다. 오늘 옷까지 이렇게 입었으니까 잘 될 겁니다. 네. 선생님 별일 없으셨어요? 네, 저는 없었고요. 네. 네, 열심히 일만 하고 있어요. 아. 남의 결혼식 많이 다니고 있구나. 네. 선생님 그 나혜랑 힘드시겠는데요? 교수는 최근 매블쇼에도 출연하셨다면서요. 어떻게 바빠. 하셨어요? 그 제보가 또 왔나요? 뭐 한번 걸리면 거기서 저희 뭐 배신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거기서는 저는 뭐 이렇게 땜빵 전문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중요하신 분들이 나갈 때 가끔 땜빵으로 아예 가신 건 아니고요. 땜빵으로 최적인가 봐요. 근데 고정으로 뭐- 부르긴 싫은데 네. 가끔 불렀을 때 크게 이렇게 문제가 일으킬 것 같진 않나 봐요. 항상 그런 식이야 나는. 변명하시는 겁니까? 아니 진짜 그래요. 매불쇼도 땜빵으로 간 거예요. 아, 근데 난 땜빵이었다는데요? 땜빵이요 진짜. 네. 뭐 근데 이제 우리 보도국의 한 분이 그 네. 매블쇼를 들었는데 나혜란 교수가 나왔다며 거기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더라. 아니 거기는 뽀얀 프로- 거탑과 달리. 여기는 그러니까 조동찬 넌 뭐라냐? 저렇게 포탑에 애정이 없으십니까? 끼가 나혜란 있고 교수님? 막 활달하고 받아치기를 거기는 좋아하는데 주제가 뭔 네. 줄 알아요? 주제 뭐예요? 주제가 막 음. 말해도 되나? 해도 되죠. 주제가 막 마스터베이션 막 이런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어쩔 수가 없었어. 깜짝이야. 거기서 진지하게 했다가는 여기서 막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여기는 우리는 정통 의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그 권위 있게 가려고 엣지 있게 가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는 예능이니까 또 예능감 있게 맞춰줘야죠. 네. 제가 그래요? 네. 우리도 포탑이 예능인데. 그러니까 좀 나 예능 권위 있는지 몰랐네. 처음 알았네. 나 완전 예능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욕 얼마나 먹었는 줄 아세요? 뭐 의사가 저러냐, 뭐 저런 말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맞는 말 하면은 저 얘기 나도 하겠다 이러고 내가 좀 그래가지고 분위기 띄워주려고 그러면은 무슨 뭐 의사가 뭐 쌈마이다 저질이다 뭐 어쩌라는 건지 진짜 내가 이제 안 나간다 저게 진짜 내가 진짜 그랬어요. 원래 뭐 그런 건 답이 없죠. 네. 우리도 뭐 예능이지 뭐. 예능이죠. 대표적인 되게 SBS 재밌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죠. 네. 포탑이. 저는 제가 녹음해놓고도 제 거를 오늘 듣거든요. 오늘 예능 코드에 딱 맞아 네. 옷이. 들으면서 빵빵 터져요. 너무 즐거워서. 그렇죠. 그렇죠. 전 졸려요. 잠이 잘 와요. 아니 솔직히 우리 조 기자님 얘기할 때가 좀 졸립긴 해요. 목소리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두 분 또 당신 목소리도 시작되신 겁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어따 대고 지금. 저는 거기 아니었어. 선생님 목소리 이렇게 하이톤이어가지고 상담 될까요? 이런 댓글까지 있었어요. 물론 제 목소리가 조금 졸려요. 차분하기 저는 그지 없잖아요, 좋은데. 제가. 네. 차분하기 그지 아 없고. 내용도 좀 그렇고 사실. 난 근데 상담할 때는 뭐야, 이렇게 안 셀프 하거든요. 디스를 왜 해요 우리가? 저는 상담할 때 목소리 톤 완전 바뀌어요. 사실 뭐 내용이 아, 훌륭하죠. 진짜? 상담할 땐 좀 차분하게 가야지 이제 완전 환자들이 차분하게 신뢰를 하죠. 하나요? 완전 차분하게. 그게 돼요? 제가 봐도 막 진짜 지킬 앤 하이드 수준이에요. 진짜. 진짜? 네. 나 상상이 안 되네 선생님이 아, 그렇다는 나 거를. 진짜 완전 다정다감하고 진짜 나긋나긋하게. 그렇게 라고 가식적으로 하지만 사실 거예요? 누가 되게 들으시진 않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이제 평소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나혜란 선생의 평소 모습은 제가 좀 알잖아요. 네. 어따 대고 우리가 지금 잘 알죠. 장난해요 평소 지금? 모습, 직업 세계는 평소 뭐냐면 모습이 아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 새요. 그 다음에 진료실 바깥에서 새는 말투가 어딜 그게 I'm professional. 프로페셔널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저도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알죠. 네. 우리가 왜냐하면 밖에서는 저도 아무리 그래도 네, 밖에서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더라도 안에서는 엣지 있게. 평소대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알면서. 뭐냐면 저희가 그게 안 제가 말씀드린 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예. 당연하죠. 환자를 진료보는 데는 우리 사석에서처럼 하지 않겠죠. 근데 말투와 표정과 아. 손짓과 이런 것들은 그럴 수 바깥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달라질 수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조동찬이 갑자기 방송 언어를 또박또박 혀 안 짧게 하겠어요? 그냥 그거는 그런 거지. 혀를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근데 혀가 안 짧아요, 제가. 아니 근데 안 저는 짧다고요. 맨날 방에서 듣는 얘기가 너 왜 평소 모습대로 방송 안 해? 팀장님한테 맨날 평소 모습이 혼나요. 차라리 난데. 그게 난데, 그렇죠. 근데 자꾸 방송만 하면 나는 아나운서다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것 같아. 다 그렇게 굉장히 하나 봐요, 교양 있게 원래. 방송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말투로 얘기하기도 해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온전하신 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그냥 좀 더 하고요. 좀 더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힘드신 분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좀 공감하고 네. 이게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예요. 멋지다. 넘어가자. 이거 또 댓글 악플 같은 거 달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섭더라 그거 보고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댓글을 봤는데 나혜란 교수님 너무 예쁘고 나는 뭐 사람인가 팬입니다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분명히 이거 조사 들어가야 된다. 조사 좀 해보자. 스스로 올리신 건 아니시죠? 옛날 남친인가? 누구지? 옛날 남친이 왜 이쁘다고 썼겠어요. 그리워서. 예쁘다고 생각했으면 옛날 남친이 아니었겠죠. 누가 찾는지 누가 지인이신 알고. 것 같아요. 지인이겠죠. 네. 그렇겠죠. 뭐. 네. 좀 알겠어요. 특이한 의미 댓글이 없어요. 나와서 다 의미 없어요.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쁘다고 해주셔서. 네, 못생겼다고 감사하죠, 하는 그래도. 건 예, 낫네요. 감사하죠. 하루가 상처. 자, 그래서 오늘은 사연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본격 주제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22살 한 여대생이 보내주셔서 저희 PD님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22살. 우리 뽀얀거탑의 저 청취자들의 PD님 연령이 이렇게까지 젊고 풋풋할 수 있나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뽀얀거탑 잘 챙겨 듣고 있는데요. 드디어 궁금한 게 생겨서 사연 보냅니다 하셨어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드디어 보내셨나 봐요. 며칠 전에 교환학생 성적이 필요해서 영어 시험을 신청해서 보게 됐습니다. 시험비가 워낙 비싸고 라이팅, 리스닝, 리딩, 스피킹 4가지 영역을 다 봐야 돼서 긴장을 엄청 하셨대요. 그래서 3가지 영역을 오전에 몰아보고 스피킹 시험을 기다리던 중에 시험 보기 20분 전부터 너무 긴장한 탓인지 목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담이 걸리다가 금방 풀어지곤 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시험 보는 중에도 그리고 보고 나서도 계속 담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목을 아직 돌리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담이 걸릴 경우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나 치료법 알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긴장하고 어떤 스트레스 받을 때 또 잠을 잘못 잤을 때 담 걸리는 경우 참 많죠. 근데 특별히 이거는 뭐 치료법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 안 하고 담 걸리면은 좀 시간 지나면 한 괜찮아지겠지? 일주일 가지 않아요, 네. 사실?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몸을 타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그래요. 처음에 일로 이- 왔다가 좀 특이하네. 반대로 가고. 특이하네. 네. 그거는 좀. 그건 좀 달라요. 그건 네. 좀 어떤 다른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는 그건 조금 진단명이 좀 달라요. 근데 그래요? 지금 통증에 대해서는 네. 과거에 비해서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니면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할 때 배웠던 통증의 개념과 지금은 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의학이 더 발달했는데 제가 배울 때는 다 3차 신경통, 그다음에 후두부 신경통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분류했는데 지금은 하나로 묶었어요, 그거를. 심지어는 편두통도 하나로 묶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옮겨 다니는 건 사실은 네. 어떤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근막이죠. 근막에 뭐냐면 근육막에 뼈도 뼈막에만 이 통증 세포가 있거든요. 네. 근육은 물론 근육에도 있고 근막에도 있지만 근막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게 조금 이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직은 확실하게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나. 이제 담 걸렸다고 하는 건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근육과 네. 그 근육을 싸고 있는 막 그리고 그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뭉친 걸 우리가 이제 인대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통증이 쌓이는 건데 거기에 내가 원래 평소보다 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그러니까 부담이 줬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은 진통제 먹는 거죠. 그다음에 근육이한제 먹는 거. 네. 먹는 근육이 거고. 한제 먹으면 좀 졸려가지고 그게 약간 졸릴 수 있거든요. 약 중에 졸린 약 참 많이 많잖아요. 많은데. 네. 그리고 네. 이럴 때 이제 따뜻하게 하는 맞아. 거. 저는 그거 추천해요. 온찜질인데 찜질. 사실 이제
근육을 따뜻한 부위만 온찜질하는 게 것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거기만 그러니까 하는 어떤 게 아니라. 사우나나 네. 아니면 물에 들어가서 그 부위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효과는. 그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수건으로 찜질하는 거는 네. 부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여튼 그 담이 온다는 게 결국은 그 부분에 음. 긴장이 되어 있어서 뚝 할 때 이게 뚝 되는 거잖아요. 이게 표현이 네. 안 되네. 뚝이 뚝 뭔지 알죠? 느낌으로 왔어요. 느낌 왔죠? 네. 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릴렉스 해주는 게 중요해서 전반적인 근의 긴장도를 낮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고 네. 저도 이제 임시 방편으로는 그 뜨거운 온찜질 해주는 게 제일 좋으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위의 근육이 약간 이완이 될 수는 있겠으나 사실 여기 이완된다고 해서 이렇게 마법처럼 풀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전반적인 같이 이완을 시키면서 음. 여기 통증도 좀 줄이려면 여기도 집중적으로 온찜질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진통제를 먹었을 때 효과가 많이 있나요? 근데 그게 저는 있죠. 담 걸렸을 때 진통제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는 생각 안 드는데. 있습니다. 네? 교과서에 나와 있고 한 있습니다. 3-4시간 잠깐 아니, 통증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진통제에 대해서 정도겠죠? 이제 네.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거는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의대생 때 해리슨이라는 내과학을 배우죠. 총론에 나와요. 통증이. 그러니까 이 통증 감각의 그거 세포가 갖고 있는 네. 역치라고 하는데 그렇죠. 영어로는 스레시홀더라고 하는데 이게 낮아지는데 그게 왜 어떨 때 낮아지나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예, 염증이 있었을 때 그게 역치가 낮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어떤 염증이 있다는 거고 그거는 위험 신호죠. 염증이 있으니까 너 이거 조심해라는. 그러니까 통증은 되게 중요한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 의사다죠. 의사 드라마 SBS에서 얼마 전에 이제 했던 요한, 그러니까 의사 요한. 거기서 이제 지성 씨가 이 네. 통각을 못 느끼는 그 증후군으로 이제 등장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단히 위험한 거죠. 어떤 내 몸에 위험 신호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정상적으로 통증을 느낄 때는 그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그 통증 세포의 역치를 낮추는 단 하나의 기전. 그다음에 과도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또 다른 기전이긴 한데 네. 이게 염증이기 때문에 모든 통증제는 NSAID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는 뭐 따로 저기 하지만 통증을 억제하는 기전 중에 하나가 염증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염증을 억제해서 통증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통증이 있을 때 저희 신경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진통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통증만 없애는 게 아니라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크가 막 터지거나 이렇게 해서 아플 때도 저희는 이제 처방을 드리는데 진통제를 그러니까 항소염제죠.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은 잘 안 드세요. 이거 그냥 통증만 없애는 거지 그냥 이게 별로 나의 그 병의 경과를 그렇게 해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그건 중요한 예, 거죠. 초기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 아니 때문에 근데 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거 가라앉히려고 특히 신경외과나 이런 외과 계열에 정형외과 이런 데서 약을 무지하게 주거든요. 네. 근데 그거 먹다가 속이 더 쓰려 솔직히. 그래서 안 먹는 거야. 아니 어차피 이거 먹어봤자 완쾌는 안 되는 건 알고 이거 수술하나 안 수술하나 비슷하고 통증 일시적인 그런 건데 거고 아는데 이러니까. 그거 하다가 위가 숨만 또 버리니까. 위가 다성하니까 그냥 참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진통소염제가 지금 우리 나련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장관에 부담을 대표적으로 주기 때문에 위에 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센 약이군요. 예. 위 점막 자체가 그 약이 특히나 더 손상이 되는 약이어서 요새는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약이 많이 나와서 네. 실제로 그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을 오랫동안 드셔야 되잖아요. 뭐 골 관절염, 골 이런 게 있으면 뭐 며칠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몇 달 먹는데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매일 아프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완한 약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그래도 하여튼 속쓰리다는 분이 많아가지고 참 하여튼 근데 이 담으로 돌아가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
엔세이드라는 그 저기 스테로이드가 아닌 진통제가 네. 통증만 없애는 게 아니라 염증도 없애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네. 담에 걸린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몸이 이렇게 뻣뻣한 경우에 탁 이렇게 걸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국소적인 염증이 약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통증의 그 경감 효과가 아주 저는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그 호랑이 기름 같은 거 바르면 좀 시원한데 전체적인 통증은 이제 뭐 이런 말은 좀 하면 그런가요? 근데 실제로 그런데 아니요, 괜찮아요. 차라리 우리 파스 하나 예능이니까. 붙이는 게 낫다. 뭐 우리 이런 예능이니까 말씀. 아니 괜찮아요. 파스는 오히려 국소적으로 여기가 네, 그게 이제 네, 통증 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원하니까 통증을 파스도 잘 못 느끼는 그 거거든. 진통소염제 성분이 있는 있는 거 거예요. 있어. 있는 다른 거죠. 아니, 있는 있어요. 거예요. 있는 것도 시원한 있고 없는 것도 느낌뿐만 있는데 아니라. 네. 있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담에 걸린 경우에는 전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전반적으로 몸을 좀 이 긴장을 풀어주고 따뜻한 찜질을 해준 다음에 네. 뭐 진통제를 드시면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통제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막 마법처럼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특히 생리통 같은 거는. 네. 근데 담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쵸. 예, 전신 반응이. 맞아요. 근데 이게 또 그래서 생리통 같은 것도 보면 그 이게 통증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엔세이드 계열이라는 이런 약을 먹으면 사실 그게 더 반응 좋은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봤더니만 실제로 그 기전이 생리통의 기전에 그런 염증 기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반응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냥 타이레놀만 먹으면 통증만 없어주는데 그거보다도 더 이렇게 좀 그 엔세이드 계열을 먹었을 때 더 효과가 좋다. 하여튼 이건 좀 여담인데요. 네. 아무튼 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 뒤에 담이 자주 오거든요. 저도 자주 와요. 네. 한 번 그- 걸린 사람은 계속 걸린다.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그쵸. 건데 약간 만성처럼 한 번 걸린 디스크는 사람은 아니에요. 계속 걸려. 디스크는 아니야, 맞아. 근데 긴장만 하면 딱 항상 목이 너무 결리고 아프고. 근데 그게 자세가 네. 사람이 자세나 체형이 굳어진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유발되는 그 부위는 계속 유발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세를 걸릴 때마다 교정하시고요. 네. 뭐 찜질하고 계속 어. 무한 반복인가요? 스트레칭을 평소에 좀 해서 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자세가 굳어진 거가 저도 그렇지만 이게 모르는 게 많거든요. 좌우가 딱 뒤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긴장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는 스트레칭을 좀 평소에 좀 많이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자는 자세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다 저는 일어나서 방송할 때 제일 많이 걸려요. 똑바로 앉아 있어야 돼서. 그때 바른 긴장 자세로. 많이 하나 보다.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어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어떤 우리가 감별할 수 있는 신경이 눌렸다면 원인을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네. 그거는 이제 한 뭐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특정 부위가 아프고 만약 허리도 그냥 허리가 아픈 거 다리까지 저리면 우리가 이거 디스크다라고 하는데 허리만 그건 아프거나 아니고, 네. 아니면 엉치만 아프거나 이거 특정 부위가 아픈 거는 네. 사실 그동안 대단히 논란이었어요. 지금도 아직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은 어떤 식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냐면 그쪽에 있는 신경이 너무나 밀착돼 있다. 신경과 혈관은 항상 같이 가는데 모든 부분에. 그래서 그쪽의 혈관과 신경이 너무나 유착돼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면 좋아진다라는 게 요즘에 새롭게 생긴 테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정식 교과서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학회도 있긴 하지만 아직 교과서에 등장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특별히 아픈 부위는 그쪽을 차단하는 그쪽을 지배하는 신경이 어떻게 유착돼 있다. 그래서 그걸 뭐 해서 초음파로 보고 거기다가 포도당 주사를 놔서 그걸 풀어주면 낫는다. 이런 개념이 이제 지금 요즘 의사들 사이에선 되게 핫한 개념인데 네. 아직은 뭐 아직 정설까지 들어온 건 아니다. 아직 사실 통증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고요. 그 디컴프레션 해주는 감압해주는 거, 뭐 그 안에가 너무 눌려 있다면 많은데, 근데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뭐 의사들도. 아니 이거 실제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여튼 담을 정리하시자면 네. 저는 아까 얘기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통증이 있을 때는 일단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뭐 다 해보면서 급성으로는 빨리빨리, 그렇게 네. 하고 그다음에 자꾸 풀어주면 담이 오는 좋겠네요. 사람들은 평소에 좀 스트레칭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근데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젊으시고 좀 쉬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험을 예. 잘 보셨나 네, 모르겠네요. 시험 잘 보셨으면 예. 좋겠고. 네, 그랬네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사연 보내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열정페이를 받으면서 열과 성을 다 바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흔한 청년입니다. 시작부터 장황하게 들어가네요.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연말이 다가오니까 업무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까지 와서 자녀 업무를 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하시네요. 아유, 많이 바쁘시네요. 자, 그래서 집에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서 자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새벽 5시까지 일을 하기도 했고, 오늘은 기필코 일찍 자야겠다, 매일매일 다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게 밤 10시쯤 되면 뭔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만취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모든 근심 걱정을 내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잠은 안 오는데 이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기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기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눈을 뜨고 있기조차 힘들고 피곤한데 기분은 왜 이런 건지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상태를 즐기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데 요 어떤 상태인지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근데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제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아는데 애들이 자려고 할 때 더 제일 활달하게 움직여요. 나 진짜 이거 꼭 네. 얘기하고 싶더라. 네, 그래서 저도 조카 봐주면 애들이 막 9시 때 막 기분 올라오잖아요. 저 이제 졸립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럼 약간 그런 게 이제 관련이 있나 봐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 신기하네. 저도 조카를 봐주면은 조카가 이제 맞아요. 한 4살인데 10시에 재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8시 반에 씻기고 9시부터 준비를 시켜요. 조카 키우세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가끔 가끔씩. 봐주는 예. 거죠. 그건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알죠. 잠깐 봐줘. 미안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가끔 봐달라고 해서 가는데 애가 자야 되는데 안 자죠. 씻겨놓기만 하면 9시부터 막 정신이 없이 네. 애가 막 하이퍼돼요. 업돼가지고 하이퍼가 돼. 네, 그리고 막 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막 방 안을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네. 얘가 9시가 되면은 되게 활발한 시간인가 보다. 네. 그래서 자기 전에 바짝 이 기운을 좀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본능적인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알겠네요.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네. 애들이 다 그렇다는 거 보니까. 애들은 다 그래요. 그쵸. 네, 엄마들은 다 근데 알고 이게 있어요. 실제로 네. 이 사람의 그 수면 사이클을 보면 사람이 그 쭉 하루를 지내면서 수면 부채, 그러니까 잠을 자고 싶은 잠을 자고 싶은 압박을 느끼는 것들이 네. 이 시간 주기에 따라 변하는데 네. 실제로 이 9시 정도가 되면 잠을 자야 될 시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수면 부채가 줄어들어요. 압박이. 부채가 아니라 부채라기보다는 프레셔가 프레셔가 줄어들어요. 프레셔라고요. 부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네. 그 시간에는 잠이 와야 되는 그 압박이 호르몬상으로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죠. 왜요? 그 정신이 오히려 맑아지는 시간이에요. 예. 그냥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나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6시나 7시 그 시간에 쭉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9시에는 잠을 자고 싶다는 그 압박이 훅 줄어서 오히려 정신이 맑아져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렇게 그래서 초저녁에 좀 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사실은 원래는 이제 그때가 줄어드는 건데 근데 이분은 여기서 잡을 써놓으셨네. 타이밍을 놓쳤네요. 자야 될 타이밍을 아니 놓쳤는데. 10시면 자야 될 타이밍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시부터 이제 다시 네. 자야 된다는 압박이 자연적으로 네. 호르몬상으로 몸에서 올라오는 시간이니까 네. 그때 10시, 11시에 이제 딱 자면은 가장 적절하게 자는 거죠. 원래가 사람이 본능적으로.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 최고조의 압박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되는 압박이 오히려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몸이 깨어나는 기분이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분이 드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몸은 피곤한데 왜냐면 하루 종일 계속 그 노동을 했으니까 몸은 점점 당연히 피곤한데 자연적으로 잠이 쫙 오는 그 기운이 오히려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시간 타이밍 놓치면 잘 못 자죠. 근데 이런 분 되게 많은데. 이럴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기분이 맞나요? 진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건가요? 그거는 좀 네.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호르몬은 순간적으로 변해서 정말 호르몬 연구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되게 극도로 눈을 뜨고 있기조차 힘들 만큼 피로함을 느낄 때 아드레날린 분비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어떤 것일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돌이켜 봤는데
그러니까 이해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가 이제 되게 많이 몸이 피곤한데 뭔가 눈이 조금 더 말똥말똥해지는 기분? 말똥말똥한 게 아니라 왠지 네. 뭔가 되게 피곤한 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은 아.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을 할 때는 이런 호르몬이 맞아요. 운동을 할 때는 이런 그 아드레날린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호르몬들도 나와서 한 3가지 정도 호르몬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도 같은 기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저를 돌이켜 놓고 생각해 보면 뭔가가 내가 이제 피곤한 만큼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 스스로 뿌듯함? 내가 뿌듯함 이런 거 내가 진짜 할 만큼 했어 정신적인 영향이 하는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제 아까 아기 키울 때 네. 애가 졸리기 직전에 막 활발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우리 어른들 말씀에 어떤 돌아가시기 직전에 반짝 깬 정신이, 때가 있다라고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또렷해지시죠. 예. 그것도 그런 건가? 이런 그건 생각이 아닌 지금 것 말 같아요. 들었어요. 네. 아니 조 기자님 얘기에 1번은 동의하는 거는 실제로 같은 심리적인 얘기인데. 안정감 때문에 이제 네. 사실은 굉장히 몸의 피로는 쌓이는데 이제 10시 넘어서 잠을 막 느끼는 그 최고점은 벗어났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서 여튼 잠은 잘 안 들고 근데 이제 뭔가 내가 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일을 다 했다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첫 줄에 열과 성을 다 바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만족도가 시간을 높으신 충분히 것 같아요. 만족했다. 예, 그런 예. 게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몸이 극도로 피곤할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달리기를 정말 미친 듯이 하면은 너무 힘든데 그 힘든 시점을 넘어가는 순간 어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즐거운 거야. 기분이 좋아지죠. 그게 이제 러너스 하이가 네. 어떤 순간을 넘으면 몸에서 엔돌핀이 오히려 나와가지고 네. 제가 그 기분에 취하는 거거든요. 그 엔돌핀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엔드 몰핀이에요. 몸 안에서 생성되는 몰핀이야.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없애주려고 몸 안에서 몰핀이 나와서 네. 없애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분도 너무 피곤하면 사실은 약간의 일종의 러너사이처럼 약간의 엔돌핀 같은 게 아니 근데 느낄 수도 그렇진 있을 것 않아요.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이제 엔돌핀이 나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신체적인 증상은 훨씬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 몰핀을 맞은 것처럼 엔돌핀은 그렇죠. 눈을 뜨기조차 힘들 만큼 피로함을 가시게 해주는 호르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필요한 거 느끼는데 기분이 네. 좋아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엔돌핀은 뭐냐면 이제 엔돌핀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힘든데 똑같이 뛰고 있는데 그렇죠. 뛰고 있는 걸 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할 때 보면 처음에 할 때 힘들잖아요. 팔굽혀펴기도 한 10개 할 때까지 힘든데 10개에서 20개는 금방 되거든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도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뛰고 난 다음에 하면 처음부터 안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금방 느끼는데 그리고 이런 기전은 아주 잘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몸이 안 피곤하고 그런 상태에서 기분이 좋은 거면 엔돌핀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아니 근데 이게 피곤할 때 나오는 게 맞죠. 피곤할 때 그 피곤함을 잊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엔돌핀이나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엔돌핀이라는 거 한 가지 호르몬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것처럼 기분이 뜨는 거 붕붕 뜨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마지막 기전에 별거 다 가설 다 하세요. 수면 박탈이 있을 때 사람이 원래 기분이 좀 하이가 돼요. 그게 수면 박탈이라는 수면 구체적으로 박탈이라는 뭔 말인가요? 잠을 자야 되는데 충분히 잠을 못 잤을 때 굉장히 피곤하지만 오히려 약간 기분이 붕붕 뜨는 근데 그걸 좋다고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피로하다고 느낄 수도 예민하신 있는데 분이네요. 이런 거를 이제 다 느끼고 계시다니까. 네, 그래서 조증 올 때 원래 조증의 첫 번째 사인이 그 수면이 4시간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 이분은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근데 그 수면이 계속 적어지면 사람이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아주 명확한 정신 상태에서 조금 더 기분이 하이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분한테 독특한 현상이라는 게 아니고 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때를 놓치고 수면이 많이 부족해지는 어떤 새벽 시간이 됐을 때 뭐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아무튼 해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고 저도 들여다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조언해 드리자면 잠이 안 들 것 같다. 이런 네. 상태에서 말똥말똥한다 그러면 침대 밖을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 예, 일부러 누워 있으면 일부러 더 누워 있으면 안 더 좋죠. 잠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만약 네.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침대 밖을 나오시고 네. 다른 일을 아니 그래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밤샌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때 이게 중요한 게 침대 밖을 나와서 어떤 네. 걸 할 때 음. 제가 되게 좋아하거나 굉장히 몰입해야 되거나 자극적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밤을 새겠다는 의지고요. 아, 약간 릴렉스할 수 있는. 밤에 잠을 네. 자겠다는 의지는 침대 밖을 나와서 되게 좀 이렇게 슬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지 잠이 오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음. 빛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빛 네. 중요하죠. 예. 맞아요. 사실 지금은 빛이 제일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네. 빛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온도나 뭐나 이런 것보다 빛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핸드폰 불빛 그다음에 TV 불빛, 모니터 불빛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까 나 교수가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잠을 방해하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잠을 더 잘 자기 위해서 밖에 나오는 게 맞는데 거기서 잠을 더 방해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뭐냐면 수면등이라고 하잖아요. 수면등은 이렇게 붉은 빛으로 이렇게 해요. 실제로 이제 달빛과 가까운 수면등, 실제로 달빛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험이 돼 있는데 달빛은 이 수면에 별로 방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10만 룩스인가요? 그렇고 달빛이 0.01 룩스인가 그런데 네. 달빛은 어쨌든 밝기도 되게 낮지만 이 파장도 이게 에너지가 강하지 않은 적외선 쪽에 가까운 파장이라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제 멜라토닌을 자극하고 이렇게 하는 게 눈 신경을 따라가면 눈 신경 바로 위에 있어요. 그거의 중추가. 그래서 빛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런 걸 하지 않으시니까 저 같으면 뭘 하겠냐면 헤드셋을 꼽고 영어 동화를 듣는 거예요. 10분 만에 잠이 온다는 아주 톤이 그 영어 정확한. 잘하시는 분은 그래서 그 우리가 AS 베트남어 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영어 잘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 ASMR이 다 그런 것 같은 거잖아요. 그쵸, 예. 예. 백색소음 이런 근데 것들. 이분의 사연 속에서는 지금 잠을 뭐 못 자서 뭐 그런 건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아니고 그런 건 그냥 오로지 아니니까. 왜 이렇게 피곤한데 기분이 좋아지냐 이게 그 문제가 10시쯤 있냐. 되면 네. 에너지가 쏟아올 때 주무시려면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다른 거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걸 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지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원래 그렇죠. 뭐. 예. 그렇죠. 일단 기분이 몸이 피곤해도 네, 기분 나쁜 것보다는 기분 좋은 게 저도 나은 새벽에 거죠. 깨 깨있으면 문제죠. 기분 좋던데요. 다음날 아침에 기분이 더럽지 힘드니까.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네. 어쨌든 이분은 보니까 열심히 일할 팔자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멋지십니다.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아무튼 열심히 낫잖아요. 사시는 네. 청년분 응원 드릴게요. 저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지네요. 네. 사연에서 기운이 느껴져요. 네, 네.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본격 주제는요. 얼마 전에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아내죠. 그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를 10년째 투병 중이라고 밝혀서 많은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뭐 딸을 못 알아볼 정도로 좀 심각한 상태라고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이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치매는 정말 누구나 제일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잖아요. 근데 네. 뭐 예방을 할 수 있는 건지 치료법이 있는 건지 이게 참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윤정희 씨가 44년생이시면 네. 몇 세? 나이가 거의 70 그러면 6세, 7세 이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예. 44년생이시로 나와 있는데 네. 10년째 알츠하이머를 투병 중인 게 제가 최근에 그 기사를 보고 좀 약간 그럼 60대 아리까리 중반부터 해가지고 그걸 시작되신 얘기를 거예요. 드리려고 안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금 한 75세쯤 네. 되셨겠네요. 60대 중반에 발병하시면 좀 76세, 일찍 오신 거 76세,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76세신데 네. 그렇죠. 근데 10년째 알츠하이머를 투병했다. 그러면은 이제 한 66세부터 아까 60대 중반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가 말이 안 되거든요. 왜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잘못된 기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왜 했었는데 말이 안 되나요? 그리고 이분이 10년 전에 무슨 시라는 영화를 찍지 않으셨어요? 2010년에 찍으셨죠? 아, 9년 이창동, 그쵸. 거의 이창동 감독의. 그렇죠. 예. 예, 그때 찍으셨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다 기능하시고 연기를 하실 정도 그 시점에 발병하신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현재는 이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10년 전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투병을 했느냐는 아닐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그냥 병명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 병명에 의한 일종의 증상, 상태이고 그렇죠? 근데 그 치매라는 상태를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 병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하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 이렇게 그냥 같게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근데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은 물론 조기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태까지 알려진 기준으로는 네. 이 65세 증상이 나타나는 건 사실 거의 드물다고 봐야 돼요. 65세에 만약에 실제로 있으면 이건 조기 알츠하이머 굉장히 흔하지 특별한 않은 케이스예요? 케이스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65세 이쯤에 시라는 영화를 찍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실제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도 만약에 이제 10년 정도 투병을 하셨다고 하면 사실 다른 원인이 같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그럼 뭐 다른 원인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혈관에 의한 뭔가 치매 증상이 좀 있었던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이제 뭐 우울 증상 같은 것들이 치매로 보였다든지 이런 투병 기간이 같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알츠하이머는 보통 몇 세 이후에 발병한다고? 만 75세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75세 좋고요. 이후에요? 그러니까 아주 네. 똑똑한 능력이 좋은 사람은 사실 한 80 정도 될 때까지는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다만 이제 80 이후에 티가 나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증상이 꽤 진행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확확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치매가 똑똑한 사람이면 티가 더 안 나요? 그건 아니고 자기가 보상을 하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유일아 씨가 나랑 같이 75세가 됐는데 치매가 걸렸어. 네. 근데 제가 가끔 볼 때는 그냥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워낙에 사회적으로 기능했던 것들이 잘 내가 감추려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티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감추지 못하는 분들은 아예 초기에 애초에 티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더 안 걸린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네. 그 티가 더 빨리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똑똑하다는 표현은 그런데 하여튼 젊었을 때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혹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치매에 적어도 덜 걸리거나 혹은 걸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상처럼 보이는 기간이 훨씬 더 길거나 발병 그 기간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굉장히 늦춰진다는 것은 연구로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은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인터뷰가 중앙일보와 어느 두 군데서 이제 났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 SBS의 그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 커튼콜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김소연 선배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개인 정보니까 보호를 해드리고 보호를 계셨어요?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네. 이 가족분이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밝힌 이유가 그 따님이 말씀하셨죠. 따님이 우리 엄마가 윤정희 씨가 팬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계속 점점 잊혀져 가는데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겠다라고 계속 비밀로 하다가 밝히신 거겠죠.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윤정희 씨는 그동안 가족들은 밝히지 않았을까 치매라는 것을. 그리고 물론 10년 후에 왜 밝히셨을까. 그래서 제가 세계 치매학회를 들어가 봤어요. 이런 걸 어떻게 되나. 네. 2019년 보고서가 있는데 2019년에 세계 치매학회의 슬로건이 스티그마죠. 낙인. 치매에 대한 낙인을 없애자라는 게였어요. 아, 그러니까 치매 뭐 의학적으로 이걸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치매는 약도 들어가야 되고 생활도 되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잘 되게끔 해야 그 치매 증상 자체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낙인이 찍혀버리면 내가 치매 환자라는 것이 낙인으로 엮인다면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제한되겠죠. 병원에 가는 것도 몰래 가야 되고 그리고 뭘 하는 것도 몰래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었어요. 근데 그 자료에 따르면 치매에 대한 국가별 순위가 나왔어요. 낙인, 그러니까 편견은 아니죠. 편견은 치우친 견해니까 낙인은 완전히 잘못되게 찍어 누르는 개념이니까 이 낙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 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155개 국가를 상대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가족들일 수도 있고 네. 뭐 간호사, 간병인일 수도 있고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의료인일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그 분들에게 물었어요. 본인이 치매에 걸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느냐? 알리지 않겠다가 35%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치매를 치료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네. 이 치매를 치료하시는 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로 이분들이 치매 환자를 치료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사회적으로 낙인이, 그러니까 스티그마를 낙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이런 것들을 갖는다는 걸 보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치매 환자를 섭외하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섭외가 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분은 이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다 모습을 등장시켜 주셨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되면 치매 환자가 점점 늘 것이고 그럼 통계는 이제 5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다라는 통계도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는. 그래요. 예.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면 우리 회사가 SBS가 보도국이 200명이면 200명 중에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물론 우리 나혜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지만 우리가 다 같이 늙었을 때는 이걸 사실 조금 치매를 예방하고 낫게 하고 하는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오늘 아니 좀 진짜 얘기를 드리고 이게 싶었어요. 제가 보는 시각이랑은 또 완전 다른 걸 지적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약간 제가 놓친 게 네. 아까 딸을 모두 알아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윤정희 네, 씨가. 네. 근데 그 정도면 이제 치매 거의 많이 중기에서 말기 정도 진행되시는 되거든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자기 이름 순서가 이거예요. 자기 이름 뭐 손주 이름 기억하느냐, 네. 자식들 이름 기억하느냐, 그다음에 남편 배우자 이름 기억하느냐, 내 이름 기억하느냐 이 순서인데 여튼 자식을 기억 못할 정도면은 거의 말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러시다면은 뭐 조기 치매나 이런 걸 수도 있어서 제가 어떤 섣부르게 진단이나 병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네, 태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때 2010년 당시에도 대본을 잘 그러니까요. 외우기, 그러니까 따님 가족이니까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프로페셔널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티를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잘 있을 것 같아요. 평소보다 네. 안 외워져서 네. 몇 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님께서. 저도 중앙일보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진단명은 사실 뭐 우리 나혜란 교수가 이거 알츠하이머 이런 치매 진단은 전문가시니까 근데 지금 알려진 정보가 그러니까 적으니까 너무 적어서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제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거 알츠하이머 지금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좀 그거는 제가 약간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를 드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 조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포인트 되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치매라는 거가 어떻게 진단하냐면 피 검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 뇌 사진을 봐서도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봐서 일상생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진단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치매라는 것을 진단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회적 맥락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단정을 짓는 것과 사실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네.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병과는 달리 뭐 암이나 어떤 질병이 내 몸의 일부가 손상됐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치매는 이 사람 자체가 사회적으로 일상생활 기능을 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딱 어떤 상태를 규정시켜서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인문학적인 의미로 보면 질병의
의미가 되게 다른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선 자기도 걸리기 싫고 또 낙인이 많이 찍혀지는 것 같아서. 근데 조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알츠하이머라는 병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는 걸 살다 보면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90이 넘어가면 모든 사람의 뇌는 퇴행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치매 상태가 일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올 텐데 그거를 다 이렇게 우리가 난 아니야 하면 예.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죠. 그 전 단계로 돌아가 보면 네.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치매라는 질병이 음. 얼마나 사실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은 그 잘못된 편견을 정말 담고 있나. 치매라는 병명도 정말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감이 사실은 안 좋잖아요. 이 치매의 한자가 사람이 기저귀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한 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좀 바보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조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걸 왜 정말 이렇게 숨겼을까 이 얘기는 저도 사실 그 부분은 놓쳤었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게 많고 이거를 꼭 뭐 누구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쉬쉬하고 있을 만하게 이게 잘못된 병인가? 내가 잘못을 한 상태인가?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 이건 사실 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치매에 누가 걸렸다고 하면 정말 밝히기 싫어하긴 하세요. 그 스스로도 또 인정을 하기가 싫은 스스로도 정말 병이잖아요. 인정하기 싫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자식들이 이제 좀 이런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맞아요. 왜냐하면 초기에 알아서 이제 약을 먹으면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실제 저희 집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무슨 회의를 했어요, 벌써 저희가. 치매됐냐? 이거를 말씀드리면 예, 화를 내실 것 같고 거부하실 것 같고 화를 어떻게 내시는 분이 많아요. 말씀을 드려야 되지 하고 한참 동안 저희가 얘기했었어요. 자식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제가 한 예. 예를 들면 이제 저한테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공원을 놀러 갔는데 공원에 갑자기 어떤 보건소가 있어서 그래서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진단을 받았다고 본인은 알고 계시는데 네. 보호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됐다고 보호자는 판단하신 거예요. 네. 근데 본인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내가 무슨 치매냐고 하신 거죠. 그래서 공원 놀러 가자라고 하시고 그거 정확해요. 예, 그 보건소가 있는 공원을 그냥 딱 지정을 해서 공원에 놀러 가자고 한 다음에 여기 뭐가 있는데 잠깐 들어가 볼까요? 정말 정확해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똑똑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족분도 뭐냐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치매 등급을 보면 아까 나 교수께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1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우리나라는 5등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이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하냐 아니면 많이 불편하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약간 받으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어야 굳이 되는데 이야기하자면 저거는 원래 장기 요양 소견서, 의사 소견서라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기준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치매라는 거는 몸이 어디가 손상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어떨 때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예측을 못하는 건데 사지가 멀쩡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 현재 장기 요양 소견서로는 적합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되게 그거는 애매해요, 사실은. 네,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보호자들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호자 인터뷰를 해보면 우세요. 울어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보호자냐면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이제 제일 서운한 게 뭐냐, 지금 뭐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하신 분이 있냐면 자기 형제분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게 제일 서운하대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이제 힘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 형제분들도 저희 말씀 들어보면 사실 저희는 돕느라고 돕는데 동생이 왜 그렇게 형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아마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향후 이제 우리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대한민국이 제일 빠르거든요. 네. 우리에게 20, 30년 되면 닥칠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이제 사실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되겠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좀 더 일찍 했던 유럽에는 이걸 그래서 혼자서 개인이 가족이 감당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이제 집 동네에 센터 주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출퇴근 개념이죠. 그런 네. 센터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연구도 많이 돼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 교감하는 것은 엄청나게 뇌 활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눈치 보고 막 하잖아요. 사실은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있어도 우리 뇌는 교감합니다. 서로 눈을 모르는 사람과 눈치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사실 예쁜 사람인가 그럼 다가가고 위험한 사람인가 하면 멀어가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치매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고령화에 진입하는 우리로서는 네. 우리가 별로 바람직한 혼자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같이 산다. 그런 동네에서 같이 사는 그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령화라면 이제 혼자 사는 개념, 혼자 가족도 한 가족이 사는 걸로는 조금 어렵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령화 속도를 봐서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체계로 가야 우리의 고령화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될 거예요. 한 30년? 30년도 필요 없거든. 20년 후만 돼도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 1인 보완 가정이 정책이 나오겠죠. 늘고 네. 사람이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한 70까지만 해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80이 넘어서 진짜 혼자 살기 어려워요. 특히 여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거동 가능한 인구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남성분들은 여튼 그 이후부터 잘 관리된 분 일부를 빼고는 확확 떨어지거든요. 네. 혼자 살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거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사회는 당연히 변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우리 조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치매는 진짜 네. 이 돌보는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이 돌보는 사람이 힘든 병이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무조건 세트로 오는 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잘 감안을 못 해주죠, 주위에서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건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치매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노망이 났다, 뭐 벽에 뭐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의 병, 알츠하이머 병뿐만이 아니라 네. 진짜 80, 90 이상을 살면 어느 정도는 어떤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인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90이 되면 기억력은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네. 기억력 떨어지는 거 말고 뭐 내가 정말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깨끗하게 못하긴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사람이 퇴행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병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 사회가 오래 사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될 문화의 변화가 된 건데 이거를 자꾸 병이다 이 사람이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사회가 아직은 적응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백건우 윤정희 씨 부부, 그러니까 윤정희 씨 배우 윤정희님이죠. 윤정희님의 이런 본인의 이제 상태를 밝힌 거예요. 게 네. 우리나라에서 치매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그 편견이 아니죠. 편견은 아니 예, 낙인을 좀 없애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전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뉴스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후인가요? 2050년 되면 네. 우리나라에서 30대 인구보다 90대 인구가 더 많는 우리나라 정말로 그렇게 역피라미드가 될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역시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BS 보도국과 전혀 협의된 바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는 그래서 이런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문화 가정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주해서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베트남이나 어디나 이런 데 가서 결혼하는 그런 막 장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차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 그 최근 조사에서 보면
엄청난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근데 있고. 치매 얘기하다가 다문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왜 해서 이해 얘기하죠? 못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연결고리가. 근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령화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건 치매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치매로 이뤄낸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문제, 네. 역피라미드. 그럼 역피라미드에서 다른 나라에서 가져왔던 해법은 사실 그래요. 이주예요. 뭐 누군가는 일을 그 해야 얘기를 되고 하시려고 뭘, 하시는 예,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냥 또 한 번 건너뛰어 가지고 이제 간 건데. 네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도 아까 그런 편견도 아니 낙인도 네. 그런 것도 우리 사회가 상당히 빨리 적극적으로 극복가 이게 벗어나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저는 사실 다문화 가정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신 개인적인 거죠.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건 합의된 적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약간 요즘에 생각한 건데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자면 요즘에 워낙에 그런 매체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SNS뿐 아니라 뭐 넷 뭐 이런 정말 막 몇백 가지 채널이 많은데 네. 그 노인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뭐 하시는지 보면 하루 종일 TV 본다고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뭐 내가 할 게 뭐 있겠어. 밥 먹고 TV 보지. 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중매체가 엄청나게 채널이 발달하면서 이게 노인의 정신 건강에는 정말 이 긍정적인 효과를 줬을까에 대한 개인적 궁금함이 있어요. 네, 이게 네. 그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면 오히려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면 혼자 살면서 TV만 보면 이게 그 치매 안 걸려도 10년 동안 혼자 TV만 보면은 나 혼자 환자를 하면은 네.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꼭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히려 채널이 너무 많아지는 게 꼭 좋은 건 우리나라 전반적인 노인이 많아질 테니까 이 정신 건강이나 치매 유병률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은 뭐 실시간 댓글이라든지 뭔가 인터랙티브한 방송을 좀 도입해야지 치매 예방 채널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빨랐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지금 최첨단 해가지고 작고 디자인을 젊은 감각으로 맞추잖아요. 근데 일본은 보면 자막 되게 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노인들을 맞춰서 그리고 진행자도 되게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해요. 네. 저는 그 방향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고 예쁘고 이러니까 저만 해도 설 자리가 없어요. 아,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진짜 좋은 지적인데, 그래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젊게 하고 나오고, 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노인분들이 오히려 안 보시고요. 근데 거기다 BTS를 같이 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회적으로 특히 매체에서 많이 독려하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거를 이제 노인이니까 노인이랑 따로 놀아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고요. 그 노인도 그냥 노인이 우리가 되는 거고 네.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껴넣어야지 이거를 뭔가 사회가 좀 이렇게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근데 그렇게 좀 우리 미디어에서 좀 신경 써주실 수 없나요? 사장님 안 들으시나요 이거는? 이거 진짜 대박일 것 같지 않아? 치매 전문 채널인데 예방 채널인데 그 이렇게 노인 위주로 만들고 세팅을 다 하되 거기에 BTS나 젊은 친구들이 나와요. 아직 안 광고가, 되겠죠. 네. 아직 안 돼. 붙어야지 될 텐데.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니 BTS가 나와 주신다면 광고에 없겠죠. BTS가 아니야, 섭외가 BTS가 될까 모르겠네요. 만약 네. 뽀얀거탑에 나와 주신다면 뽀얀거탑을 치매 방송 전문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뭐 러닝 모맨 이런 것도 네. 사실은 너무 그냥 젊은 젊은 하지 말고 사람들 위주니까요. 네. 거기에 그냥 좀 나이 든 실제로 그런 고령분들도 넣고 젊은 분들도 넣고. 그럼 워킹맨으로 바꿔야겠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그런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그렇죠. 된다니까요.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네. 말인데. 네, 그 치매라는 병이 네. 뭐 우울증이 네. 심해지면 치매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그건 맞나요? 건 네. 아니지만요. 네. 우울증은 쉽게 말하면 우울할 때 우리가 뇌를 안 쓰거든요. 네. 우울하면 기억력 떨어지고 멍해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은 뇌 세포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치매에 걸릴 위험 요소라고 연관은 얘기를 있을 수 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네. 네. 그리고 우울증이 심할 때는 노인에서는 치매처럼 보이는 게 훨씬 많아서요. 우울증은 치료하면 분명히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놔둘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제가 네. 꼭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다른 거는 못 고쳐도 우울증은 치료하면 확실히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치매라는 그 인식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얘기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네. 뭔가
뇌를 좀 활달하게 네. 움직일 수 근데 있는 이제 그러려면 문화를 사회 많이 분위기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예. 정말 노인이라는 개념이 노인은 노인이다가 아니라 그냥 노인은 우리 사회의 대자의 구성원이고 젊은 사람이고 뭐가 같이 어울려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러닝맨도 워킹맨으로 바꾸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정말 시작돼야 돼요. 네. 이게 우리 얘기라니까 네. 지금 우리 저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시죠. 예. 지금 또 연말이어서 한 살 먹거든요, 조만간. 예. 저는 나이를 안 먹기로 했어요. 어떻게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그러면 철없단 소리밖에 안 들어요. 84년 GT로 살 거고요. 아, 84년이 GT가 맞나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띠를 정확히 네. 알아야지. 그러니까 외우면 거짓말도 되죠. 통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85년 소띠로 살아야겠네요. 85년 소띠 소띠. 맞아요. 8호년 소띠.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네. 86년 범띠로 살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몸은 늙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늙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네. 위해서 네. 우리가 그런 것에 맞는 세팅을 점점 준비를 해야 돼요, 진짜. 저는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우기고 다니려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자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좋죠. 네, 네. 항상 젊은 너무, 마음으로 사는 네. 거. 네. 그래요. 네. 우리 저기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떠들면서 놀고 자주 이거 만나요. 정말 중요해요. 네. 네, 뽀얀 정말 거탑 중요합니다. 죽을 그렇죠. 때까지 하면 안 되나? 그렇죠. 네. 그냥 뽀얀 거탑 하다 죽어요. 그럼 되지 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TOWER 골뱅이 sbs.co.kr 타워 그렇죠. TOW. TO 맨날 TOWER이 뭔가 있어. 타워인데. 타워엣이에요. 네. 거탑이죠, 거기로- 타워. 네. 뽀얀 거탑에.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쉽다. 타워, 거탑. 탑이 들어갔기 때문에 타워라고 한 거죠. 예. TOWE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요거 얘기 안 하면 진짜 사연 안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예. 음. 자, 오늘은 그러면 즐거운 이야기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